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해부생리학 세 번째 기출문제를 발췌를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제가 목소리가 쉬어서서 여러분들을 빨리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풀이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기출문제는 2011년도 4월과 7월 그리고 2010년도 10월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답안과 다 같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문제풀이 같이 한번 시작해보죠. 2011년도 4월 28번 담즙을 만들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소화기관은 이거 담즙 우리 많이 들어봤죠? 쓸개즙입니다.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요? 쓸개에서 만들죠? 이러시면 안 되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됩니다. 이 쓸개에서는요 쓸개즙의 물을 확 빨아들이죠. 그래서 농도를 좀 높입니다. 쓸개즙은 또 지방의 소화를 돕죠. 다행히도 가나다라 중에서 쓸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이 부분은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즙을 만드는 곳은 간, 저장되는 곳은 쓸개이다. 29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 중 수동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수동적 방법 뭐가 있었죠? 확산, 여과, 삼투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었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한번 봅시다. 가 음세포 작용, 나 능동수송, 다 확산, 라 식세포 작용. 일단 나의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 방법에 대치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나는 땡. 정답은 다의 확산인데 가와 라가 좀 이상해요. 그죠? 우리가 처음 본 개념이라서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음세포 작용은 식세포 작용이랑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둘 다 세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제 세포 안으로 뭔가를 들여보낸다는 의미죠. 이것을 내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포라고 하죠. 그래요? 하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이 내포는 어떠한 물질이 뿅 나타나서 세포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자기에게 맞는 수용체를 만나면 달라붙는데요. 이때 얘를 안으로 끌어들여오기 위해서 세포막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포막이 변화를 하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포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되었으니 음세포 작용과 식세포 작용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알아본다면 식세포 작용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고체 이런 고형 물질이나 고분자의 물질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일 때 이제 나타나는 작용이고 음세포 작용 같은 경우에는 식세포 작용의 고분자 물질보다 약간 상대적 개념이죠. 상대적으로 저분자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이때 내포 작용에서의 고분자, 저분자의 기준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고분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정도의 물질이고 그래서 고체라고 표현하죠. 저분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액체성 물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게 너무 질문이 좀 말이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읽고 나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중추신경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가, 중뇌와 대뇌, 나, 뇌와 척수, 다, 교감신경과 뇌간, 라, 뇌간과 척수. 말들이 좀 복잡해서 순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짝은 뇌와 척수가 짝이죠. 뇌하면 척수 이렇게 한 팀으로 봐주세요. 정답은 나. 중추신경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뭔가라고 떠올려 보신다면 일단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의 뇌와 척수를 선택하시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일체를 말초신경계라고 하죠. 이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그리고 또 자율신경계로 나뉩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체성신경계는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나뉘고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 이렇게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31번 다음 중 배부의 근육이 아닌 것은 배부 뭐지? 라고 했는데 역시나 영어로 back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네요. 뒤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등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가 승모근은 어깨죠. 나 광배근 어깨 아래쪽 각에서 엉덩이뼈 능선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라의 비복근은 여기 종아리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라 비복근 등짝이 아니죠. 32번 골격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오타가 제대로 났네요. 여러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가 인체의 골격은 약 0.6개의 뼈로 구성된다. 아마 이게 206개라고 적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6개의 뼈로 구성된다.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는 맞습니다. 체중의 약 20%를 차지하며 골, 연골, 관절 및 인대를 총칭한다. 맞죠? 다 기관을 둘러싸서 내부 장기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맞죠? 라 골격에서는 혈액세포를 생성하지 않는다. 자, 조혈과 저장 우리 이 개념은 확실히 가지고 가죠. 뼈의 기능 중에서 조혈과 저장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로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격에서는 혈액세포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 33번 다리의 혈액순환 이상으로 피부 밑에 형성되는 검푸른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혈관 축소 나 심박동 증가 자 하지정맥류 라 모세혈관 확장증. 자 정맥 중에서는 이 표제정맥이라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정맥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부풀고 꼬불꼬불하게 되고 그래서 피부 겉면에 눈에 띄게 보이게 되죠. 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판막의 손상을 들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정맥에 대해 알아볼 때 판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역류를 방지한다고 배웠죠. 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이 신장 쪽으로 온전히 흐르지 못하고 역류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혈액순환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죠. 주로 하지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현상을 하지정맥류라고 말하죠. 정답은 다 하지정맥류입니다. 34번. 남성의 2차 성징에 영향을 주는 성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두정부 모발의 발육을 억제시키고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정답은 다 테스토스테론이죠. 여러분 이것은 문제 자체를 좀 외우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개념 정리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도와드릴게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알도스테론. 이건 부신 이쪽이죠. 이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이 혈액 속에 고농도로 되어 있고요. 나트륨과 칼륨 대사에 관여를 하죠. 에스트로겐. 이건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죠.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여성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있죠.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한 10배 정도 가량 높습니다. 여성의 가슴이나 자궁 내막 발달 그리고 생리 주기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형성이라던가 이런 생식계 발달에 영향을 주죠. 테스토스테론. 이것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의 정의는 바로 이 문제에 나와 있죠. 남성의 2차 성장에 영향을 주는 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그리고 두정부 모발의 발육을 억제시킨다. 피지 분비를 촉진시킨다. 자,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개념을 외워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두정부 모발의 발육을 억제시킨다.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주세요. 두정부 모발의 발육을 억제시킨다는 것. 두정부 머리 쪽이죠. 발육 억제. 무엇일까요? 그렇죠. 탈모죠.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한다고? 네, 남성형 탈모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안드로겐성 탈모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두정부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대머리이신 분들을 보면 그 가운데 정수리 부분 쪽이 많이 비어있고 옆머리는 풍성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태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눈썹 아래쪽의 털들은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면 팔이라던가 다리, 가슴 이런 전신의 털들은 풍성해지는데 이곳 헤어라인, 정수리 쪽은 가늘어지게 되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이 그 원인인데요. 이것은 그거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변형된 강력한 태풍 같은 바로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체의 성장에 혈액이 필요하죠. 우리의 머리카락 끝자락인 모낭에도 모유두와 연결이 되어 있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 속에 테스토스테론도 함께 있는데 이 모낭의 모유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5알파 환원 효소 그리고 안드로겐 수용체입니다. 먼저 5알파 리덕테이즈는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리덕테이즈가 만나면 이것은 강력한 DHT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하 DHT라고 명명을 할게요. 중요한 것 두 번째, 안드로겐 수용체라고 말씀드렸죠. 이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와 만나면 모발 파괴 물질들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왔죠. DHT로 전환된 것은 전환된 것이고 결국 이 모발 생장 억제 물질들은 이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게 될 때 모발 파괴 물질들이 분비된다는 것인데요. 즉 안드로겐 수용체의 수가 적다면 탈모가 일어날 확률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남성형 탈모의 경우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겐 수용체에 대한 영향인 거죠.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남성형 탈모, 즉 안드로겐성 탈모의 경우라면 원인이 되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주면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시키는 약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안드로겐 수용체가 비교적 적은 뒷머리의 모발을 정수리 쪽으로 이식한다면 이후로도 탈모를 좀 더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예를 들면 건조한 피부에는 수분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요. 건조한 피부는 왜 건조해지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해법인지 더욱 찾기 쉬우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나오는 문제들은 함께 정리를 쭉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프로게스테론은 무엇보다도 임신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죠. 혹시 유산기가 있거나 임신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프로게스테론을 따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2011년도 7월 28번 골격계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오른 것은 골격계의 형태 우리 많이 살펴봤던 문제죠. 자, 장골, 긴뼈 대퇴골, 경골 이런 것들이 속해 있죠. 이 가의 요골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하늘로 했을 때 아래쪽 팔뼈 두 개 중에 바깥쪽에 있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척골, 좌뼈죠. 이것은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의 요골과 척골은 두 가지 다 팔뼈죠. 정강이, 종아리, 허벅지 다 길쭉길쭉하죠. 그래서 가 맞습니다. 나의 단골 중에 슬개골 이것은 종잣골이고요. 대퇴골은 길죠. 넙다리뼈, 장골이고 여기서 두정골은 편평골이죠. 다의 척주골은 불규칙한 골이죠. 모양이. 라의 후두골과 견갑골도 편평골이고요. 전두골은 함기골이죠. 29번 비뇨기계에서 배출기관의 순서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비뇨기계 지난번은 뇨의 생성 이번에는 배출이네요. 배뇨의 순서를 묻는 질문이죠. 배뇨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요도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신장에서 방광으로 갈 때 뭔가 하나 통로가 필요하겠죠. 요관이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정답은 다입니다. 30번 다음 중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화란 포도당을 산화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소화한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소화한 유기물들이 소장의 육모 상피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잘리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죠. 유미즙 형태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소화계에는 입과 위, 소장은 물론 간과 췌장도 포함된다. 그렇죠. 부속 장기들도 다 포함되죠. 소화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소화는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것인데요. 무언가를 섭취하면 이것이 인체 전신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분해하고 남은 찌꺼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소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를 살펴보시면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맞나 아닌가 아리까리하죠. 정답은 가인데 가의 경우에는 대사입니다. 대사란 이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즉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포도당의 대사, 에너지 만들어가는 대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화도 이러한 대사의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31번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순환은 이거 너무 쉽죠. 우리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정말 핵골 외치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 랜선 피부 교실 여러분들이면 정말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가. 폐순환이죠. 나 체순환은 뭔가요? 전체적으로 다 좌심실에서 우심방으로 온몸을 순환하는 대순환이죠. 그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32번 척수신경은 모두 몇 쌍인가? 2011년도에 시험을 치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에요. 그죠? 우리 이 정도는 거뜬하게 풀어냅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척수신경. 맞습니다. 12쌍이죠. 아니죠. 라 31쌍입니다. 12쌍은 뇌신경이다. 두 가지 꼭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긴장하시면 나도 모르게 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33번 인체에서 방화작용에 관여하는 세포는 어떡해. 너무 이때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나 백혈구. 34번 근육은 어떠한 작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가 수축에 의해서만, 나 위완에 의해서만, 이런 식으로 뭐에 의해서만 만이라는 게 붙으면 대부분은 조금 의심을 하셔야 돼요. 두 개 다 틀렸죠. 다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때 액틴과 함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성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이 많이 붙으면 하여튼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3일 문제 발췌입니다. 28번 성장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장 호르몬 우리 청소년기까지 키가 클 때까지만 나올까요? 아니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성장 호르몬은 나옵니다. 살펴보죠. 가 분비 부위는 뇌하수체 후엽이다. 땡 전엽이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가입니다. 나 기능 저하 시 어린이의 경우 저신장증이 된다. 기능이 저하되면은 잘 못 크니까 저신장증 오케이. 다 기능으로는 골, 근육, 내장의 성장을 촉진한다. 오 맞아요. 그렇죠. 라 분비 과다 시 어린이는 거인증, 성인의 경우에는 말단 비대증이 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가. 29번 심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도 틀리셔도 됩니다. 이제 틀리셔도 되고 오답 체크하시면서 심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외우시고 정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정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 체크도 항상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함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 성인 심장의 무게는 평균 250에서 300g 정도이다. 평균 범위가 맞으니까 맞다. 심장은 심방 중격에 의해 좌우 심방, 심실은 심실 중격에 의해 좌우 심실로 나눠진다. 이거 중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좌우 심방 나눠지고 좌우 심실 나눠지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동그라미 쳐둡시다. 자, 심장은 3분의 2가 흉골 정중선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있다. 이 말 그대로 보면 흉골 정중앙에서 일자로 나눴을 때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다. 그쵸? 약간 심장으로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럼 가나다는 다 맞았으니까 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근육은 심실보다는 심방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심실과 심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실은 피를 내보내는 곳이고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럼 나가는 쪽이 압력이 클까요? 들어오는 쪽이 압력이 클까요? 밑에서 역류하지 못하도록 위로 쭉쭉쭉쭉 올려보내주는 것과 이 심장에서 발끝까지 펌프질로 강력한 펌프질로 확 퍼뜨려야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압력이 클까요? 심실에서 내보낼 때 압력이 더 크겠죠. 내보내는 곳은 어디죠? 심실이죠. 심실에서의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압력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근육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심장 근육은 심실이 심방보다 발달되어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라가 틀렸죠. 자, 라를 한번 봅시다. 중격이 무엇이냐 하면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격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방 중격은 심방을 좌우로 나누는 격벽입니다. 심실 중격은 좌우의 심실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격벽이죠. 심방 중격 결손증 같은 경우에는 심방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심실 중격 결손증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나눠져 있는 격벽이 뻥 뚫려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훅훅 풀어나갈 수 있는 뻔한 문제들이 아니어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요. 30번 한번 봅시다. 단골 문제 나왔습니다.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모든 효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관은? 자, 뭘까요? 그렇죠. 가 췌장이죠. 이자가 없네? 난 이자로 외웠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자와 췌장, 이자액과 췌장액 다 같은 표현으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31번 인체의 골격은 약 몇 개의 뼈로 이루어지는가? 약 몇 개? 206개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206개. 32번 심장근을 무늬 모양과 의지에 따라 분류하면 옳은 것은? 자, 심장근 자, 여러분들의 심장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뛰게 했다? 뛰지 않게 했다 하실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불수의근이죠. 그래서 정답은 나와 라 중에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나와 라의 차이점은 횡문근이냐 평활근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근육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을 때 이 세 가지로 나눠드렸었죠. 골격근, 심근, 평활근 이렇게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를 푸실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면 심근과 평활근 다른 거죠. 근데 우리 문제는 심장근이니까 평활근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횡문근이 답이구나. 횡문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리고 심장근이 어떤 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해내지 못해도 심장근과 평활근 자체는 근육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평화근 틀리고 낭횡문근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죠. 심장근은 가로무늬 모양이에요. 내장근 중에서도 심장근은 가로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횡문근 가로무늬죠.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평화근은 내장근이자 민무늬 근육이죠. 자, 33번. 세포 내 속 기관 중에서 세포 내 호흡 생리를 담당하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은 자,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거 뭐야 모르겠어.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호흡 생리 담당하고 또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거 뭐였죠? 정답이 없다고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립체로 외우셨거든요. 사립체로만 외우지 마시고요. 미토콘드리아도 꼭 한번 같이 외워주세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정말 우리 생명 유지에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세포 내 기관입니다. 정답은 가, 미토콘드리아. 34번. 신경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가,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이다. 맞죠. 뇌와 척수 한 팀이죠. 다, 대뇌의 주요 부위는 뇌간, 간뇌, 중뇌, 교뇌, 연수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 척수로부터 나오는 31쌍의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을 이룬다. 맞죠? 라, 척수의 전각에는 감각신경세포가 그리고 후각에는 운동신경세포가 분포한다. 자, 이 문제는 사전에 설명을 붙여 놓았듯이 정답은 나, 라로 중복 답안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나와 라 두 가지가 틀렸다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뇌는 대뇌, 뇌가 뇌줄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소뇌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요. 대뇌는 대뇌 피질, 대뇌 백질, 기저핵, 간뇌로 구성이 됩니다. 뇌간은 중간뇌, 뇌교, 그리고 연수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나는 틀렸다. 아까 되뇌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간뇌의 경우에는 사이관을 쓰죠. 되뇌 아래쪽, 바깥에서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뇌로 이행하는 부분에 있죠.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라로 한번 가봅시다. 라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척수의 전각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에서 나오고요.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척수 후각에 있는 감각신경 세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해부생략 기출문제 3인분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가졌는데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강의나 교재에서 보지 못했던 세세한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부분들을 쫙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지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피부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